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형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서는 크게 루소와 칸트와 베카리와 그리고 공리주의의 입장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루소가 생각하는 사형제도부터 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루소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 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예요. 여러분 사회계약이 뭔가요? 맞아요. 사회계약. 서로서로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사회계약이에요. 사람들은 왜 사회계약을 맺게 될까요? 맞아요.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서로서로 약속, 즉 계약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소가 생각하는 이 계약의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개인들은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생명을 보호해주자라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계약을 맺게 되냐면 서로서로의 모든 힘과 권리를 서로서로에게 양도해요. 나의 힘과 모든 권리를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서로서로 양도를 해요. 자, 이 모든 힘과 권리 안에는 생명이라는 권리까지, 자신의 생명이라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개인들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힘을 서로에게 양도함으로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는 이 개인들은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하게 돼요. 이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서로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일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자고 약속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일반 의지란 뭘까요? 여러분, 루소에서 일반 의지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엔 쓰지 않았는데 추가해놨으면 좋겠어요. 루소의 일반 의지란 뭐냐면 각 개인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율적인 의지를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익들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가져요. 공동선 추구 의지. 이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일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서로 모든 힘과 권리,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고 나면 일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자고 약속해요. 그래서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복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 안에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맞아요. 계약을 위반한 자가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자는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해도 좋다라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까지를 서로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깨버린 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자신의 생명을 박탈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루소는 사형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응보주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나라의 시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공공의 적, 국가의 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사회 방위론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처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루소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칸트가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칸트 또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자, 칸트는요,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서 봤죠. 처벌 단원에서 칸트는 처벌의 유죄 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조건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유무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를 얘기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복습 잠깐 해보면 동해 보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죽였으면 똑같이 그 사람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 그것이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였어요. 그리고 동해 보복, 동등성의 원리, 평형의 원리, 응보주의 모두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칸트는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가 사형권을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암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형이라는 것은 자율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도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택을 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칸트는 위에서 봤듯이 살인범에게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을 지닌 형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칸트는 동해보복 얘기했다고 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에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된다. 똑같은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 역시 사형 제도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베카리아는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베카리아도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위에서 봤던 루소처럼 사회계약을 맺을 때 서로가 모든 힘과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루소는 이 권리 안에 생명까지 포함되었었죠. 그래서 서로 이 생명이 포함된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생명이라는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카리아는 계약론을 이야기는 하지만 개인의 생명까지도 국가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즉, 인간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명까지 국가에게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판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사형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판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못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이렇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을 반대한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 또한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에 있어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적 유용성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공리주의에서 처벌의 목적은 뭐였죠? 범죄자의 교화와 그리고 범죄의 예방에 있었어요. 범죄자의 교화와 예방을 통해서 사회 이익의 증대를 노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카리아는요, 사람을 사형대에 올려놓고 죽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한번 딱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감옥 속에서 평생 살게 하면서 지속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인상을 남겨주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문장으로 정리하면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훨씬 강력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베카리아에서는 종신노역형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베카리아는 사형이라는 것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공적 차원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카리아는 예외적인 경우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살인자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했다라는 점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럼 정리하면 베카리아는 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모든 권리,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까지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을 이야기한다. 자, 공리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와 그리고 범죄 예방의 효과 측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유용성의 입장에서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 사회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효과가 크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죽게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평생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다? 맞아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리주의가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앞에서 봤듯이 사형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찬성하고 어떨 때는 반대할까요? 맞아요.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때는 찬성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반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공리주의의 대표학자인 벤담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벤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형벌이라는 것은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형벌 자체는 그 자체로 악이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그 자체 악이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형벌은 필요악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한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형권은 국가가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듯이 사형이 예방할 수 있는 해악이 초래하는 해악보다 미흡하다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형을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 전체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형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에는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일반 예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겠죠. 사형을 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결국에 사회 이익의 증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특수 예방주의는 범죄자를 교화하자라는 입장이에요. 범죄자를 죽이지 않고 교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교화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